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다음 주부터 대구 경북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에 나서는 가운데 대구 달성 사저에 머물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최지은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인데 밖에서는 아마 윤심의 작용이다, 윤핵관의 당선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요새는 사실 어떤 정치인의 어떤 행보가 이어져도 그것이 윤심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경기도지사 출마와 관련돼서도 김은혜 의원이 출마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윤심이 작용한 거 아니냐, 내지는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윤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이 원내에서 굉장히 입지가 좋은 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더십이 굉장히 좋고 실제로 또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윤핵관의 멤버 중에 한 명이라고도 불렸을 만큼 사실 이번 대선 승리에 상당 부분 큰 역할들을 해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과는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신망이 두텁고, 또 지난 원내대표 선거도 나왔지만 김기현 원내대표에 아쉽게 낙선을 좀 하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다른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굉장히 많은 신망을 얻고 있고 신뢰를 얻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저는 이 윤심이라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어떤 윤석열 당선인의 입김이 들어왔다기보다는 원내와 그다음에 청와대와 그다음에 당선인이 굉장히 호흡을 잘 이뤄가지고 결국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분명히 반영이 되었겠죠. 저는 어떤 그 윤석열 당선인과의 아주 긴밀한 소통, 협력 이런 것도 분명히 반영이 됐겠지만, 기본적으로 권성동 의원이라고 하는 분 자체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좋고 리더십이 있는 분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예상된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임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협치를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치를 얘기를 하면서 당선인의 공약을 신속하게 법제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민주당과의 협력이 더 중요해 보일 텐데 과연 잘 될지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새로운 당선인이 당선을 하셨고 또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한 만큼 민주당도 당연히 공통 공약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협치를 할 생각이고, 또 특별히 서로 의견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또 우리도 새로운 원내대표가 있으니 국회에서 좀 이렇게 편안하고 합리적인 토의와 논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하기를 바랍니다. 예. 또 하나 당내 내부의 문제지만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도 있어요. 생각보다 이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는 과정 속에서도 권성동 의원이 젊은 정치인인 이준석을 응원했었고, 그 이후에도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공개적인 그다음에 또 지지하는 발언들도 사실 좀 있었거든요. 갈등 국면 속에서도 이준석 대표의 힘을 실어주는 그런 메시지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김기현 원내대표에 이어서 이준석 대표와 굉장히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선인과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힘 정당 간의 가교 역할도 굉장히 잘하실 것이고, 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와도 관계가 좋고 다른 의원들에게도 두루 신망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 원내대표 진영이 꾸려지면서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양당 모두 이제 좀 박차를 가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각각 이제 생각하는 지역 부분에서 좀 부딪히는 당내 인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경기지사 얘기를 좀 해보면,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 간에 이제 또 한 분도 계시지만, 더 많은 분이 계시지만 두 분이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서도 윤심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김은혜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선인 대변인으로서 활동을 하셨고, 아무래도 이 당선인이 또 당선이 되는 데까지 다양한 이제 역할들을 해 나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또 이제 윤심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대개 우리가 윤심 내지는 어떤 지도자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했을 때는 좋은 지역, 당선되는 지역 이런 지역으로 좀 갔을 때 이게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경기도가 그렇게 윤심이 작용해서 바로 당선될 만큼 저희 국민의힘에게 호락호락한 지역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있으면서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다. 특히 이제 이번 대선 결과를 봐도
서울 지역에서는 이겼지만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졌거든요. 그런 만큼 또 젊은 세대가 아직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젊은 세대가 또 많이 살고 계시는 곳이 또 이제 경기도이기 때문에 사실 경기도가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지역이다. 뭔가 꽃길만 걸을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뭔가 윤심이 작용해서 바로 김은혜 의원을 경기도지사로 보내서 당선을 시켜서 이렇게 가기에는 사실 경기도라는 지역 자체가 조금 어려운 지역이다. 이런 점을 좀 염두를 해두셔야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번에 김은혜 그 의원만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그 시장급, 그다음 광역 그 단체장급에 되시는 분들 중에 오히려 윤석열 후보랑 관계성이 좀 뚜렷하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울산시장 후보로 나간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이었던 분이고 마찬가지로 대구의 홍준표 의원 역시도 그 윤석열 당선인과 경선을 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윤석열 당선인과 뭔가 소통을 많이 해왔고 일을 같이 했던 분들이 이번에 출마를 하시면 당연히 윤석열의 마음,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을 뭔가 연계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지만 당선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김은혜 의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아니다. 윤심이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냥 통상적인 그 출마자로서 나는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어 정도를 어필하는 수준이지 이것이 뭐 윤심이 작용해서 출마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도 경기지사가 꼭 지켜야 될 지점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새로 이제 합당한 김동연 대표 같은 경우도 나오겠다고 하고 많은 당내 인사들이 하고 있는데 안에서 교통 정리 잘 되고 있습니까? 뭐 저희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국민의힘 상황하고 굉장히 대조가 되는 게 국민의힘은 지금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심이라고 얘기되는 분이 몇 분 없고 사실은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도 뭐 윤심을 강조하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는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하는 대구를 가도 윤심을 얘기를 하긴커녕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대선에서 패배를 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모든 출마자들이 경기도에서 내가 이재명이랑 더 친하다. 내가 이재명을 지키겠다. 이심이네요, 이심. 내가 정말 이재명의 복심이다. 이렇게 네네. 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통 당선을 하면 허니문 피리어드라든지 뭐 이렇게 뭐 당선 이후에 굉장한 그 선거에 대한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이재명 마케팅이 더 늘어나는 아주 특이한 경우를 우리가 겪고 있다고 보이고요. 사실 경기도는 민주당에서 호락호락한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근거지였고 또 이재명 뭐 고문 지금은 고문이지만 또 이재명 고문이 막상 선거에서 조금 이겼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당 내에서도 중진 의원 그리고 시장 출신 뭐 다양한 후보군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까지 합류를 했으니 정말 우리는 후보군 메뉴가 굉장히 풍성하고 또 이재명 마케팅까지도 우리가 나서서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풍성한 정책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심 얘기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윤심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요, 저희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당선될 그 가능성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자꾸 그래도 제일 높은 득표율을 받았던 최근까지 이재명 고문의 힘을 자꾸 빌리려고 하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해야 되지만 또 견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지도자, 당의 이제 지도자와 싱크를 맞출 필요는 사실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소통은 잘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지금 나오시는 뭐 김동연 후보라든지 다른 이제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유승민 후보나 아니면 김은혜 후보에 비해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후광을 빌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심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오히려 민주당이 가지는 페널티 어떤 그 말하자면 약점 같은 것들을 더 드러내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반박 기회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 판단하시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윤심을 강조하는 것이 본인의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분들이 굳이 윤심 마케팅을 하지 않는 측면도 있고, 뭐 아까 말씀하셨는데 김은혜 뭐 등등의 후보들이 뭐 김동연 후보보다도 훨씬 더 경쟁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인 것 같고 여론조사만 봐도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하나만 더 몇 가지를 더 해야 되겠네요. 송영길 전 대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뼈아픈 지역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한번 싸워봐야 될 지역이기도 한데 문제는 당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 맞느냐를 가지고도 논란이 된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은 지금 선당후사 하려고 희생하려고 나갔는데 괜히 지금 욕먹고 있는 이런 억울한 심정이 들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제 당대표를 하면서 대선을 치르면서 막 부산 투혼까지 있어서 지지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응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굳이 나중에 대선이 지고 나서 당대표를 사퇴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퇴하고 그 지역에 내려가가지고 절에 들어가 있는데 계속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서울에서도 오고 뭐 딴 데서도 오고 이번에 너무 힘드니까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가 없다 좀 나서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나간다고 했는데 막상 나가니 아니 뭐 용태한 386이 586이 왜 또 나오냐. 네. 아니 좀 전에 그만한다고 들어가는데 왜 또 나오시냐 이런 얘기를 들으시니까 본인이 좀 억울하시기도 하고 이 선거가 쉬운 선거도 아니고 험지라서 지금 나왔는데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런 모든 당내의 갈등은 굉장히 건강한 갈등입니다. 우리가 어떤 후보를 내야 되냐, 어떤 방법으로 그 후보를 내야 되냐에 대한 것이고요. 송영길의 개인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송영길 대표의 출마를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이 모두 한 가지 동의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득표율이 높은 사람을 서울시장 후보로 내자.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어렵지만은 우리 서울시에서 뛰어야 하는 구청장이라든지 시구의원은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본인들에게 선거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득표율이 높은 사람을 내자. 여기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할 것 같고 네. 그래서 경선이든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송영길 대표가 만약에 가장 높은 득표율을 가진 후보라고 나오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것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낙연 후보가 출마를 한다. 이러지 않으면은 송영길 대표가 아마 가장 득표율이 높은 사람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게 지금까지의 여론조사의 결과고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바라보는 서울시장 선거는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선당후사라는 말씀이 어차피 대항마가 이제 오세훈 시장의 대항마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험지다, 나가면 진다 이런 의식들이 있어서 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 송영길 전 대표가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울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이 민주당한테 유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번 대선, 그다음에 지난해 재보궐선거까지는 서울이 굉장히 민주당한테 유리한 지역이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서울의 민심이 바뀌었느냐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펴냈던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많이 실패했다라는 그 문제의식 속에서 서울 시민들이 이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기 시작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부동산 정책 누가 만들었습니까? 거기에 송영길 대표의 분명히 큰 책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이 보기에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송영길 대표가 다시 서울시장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불쾌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을 직접적으로 안고 있는 패배의 수장이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도 사실 지금 나오는 것은 굉장히 시기상조다라는 이야기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586 용태론을 스스로 주장해서 나 이제 불출마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또 송영길 대표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송영길 대표가 던졌던 이야기와도 맞지 않고 서울 시민들이 보기에도 납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저는 이제 송영길 대표가 나오신다고 하더라도 좋은 득표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좋은 득표를 하시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예. 이 관련돼서 이제 아까 2심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 성남시장에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성남시장은 아니죠. 성남시장에 이제 그 분당을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출마를 하게 되면 분당을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나올 수 있다라는 차출론이 또 나오더라고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는 그 차출론을 처음 띄웠던 사람이 이준석 대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재명 고문하고 그 주변 분들이 정말 이걸 얼마나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재명 후보는 지금 민주당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앞으로 5년 후에 대선 후보로 나가서 당선을 시켜야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인데 그러면 좀 길게 보고 5년 후에 당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가야 되냐라는 것을 오히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낙선하시고 나서 히말라야도 올라가시고 1년 있다가 다시 오셨거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다시 나와주시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더 큰 소구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시에 또 모든 사람이 그 페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회 경험이 없고 당내 세력이 비주류 출신이고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총선에 공천권이 있는 8월 당대표에 출마를 해서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해가지고 이재명의 그 주변 사람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8월 당대표 선거까지는 굉장히 좀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은 그 전에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저의 개인적으로는 너무 빨리 나오시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분당을 해 이재명 후보가 안 나오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온다는 얘기도 나오니까 그 부분은 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러면? 그 이제 이재명 고문께서 마음이 좀 급하시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보면은 최근에 이제 뭐 새로운 플랫폼 같은 데서 다양하게 이제 뭐 유권자들이랑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개 이제 대선에 패배하면 상당 기간 좀 숙성의 시간들을 좀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패인도 분석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중들이 이 후보가 요새는 뭐 하고 있나 이제 궁금증들을 유발할 때쯤 이제 다시 또 등장을 하셔서 정치 활동을 재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낙선 이후에 바로 사실상 이제 정치의 횡보를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뭐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거가 바로 앞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아쉽게 졌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좀 다소 조급한 거가 아닌가라는 분석을 하게 되고 말씀하신 내용이 맞죠. 이게 사실 대선 과정 동안에 이재명 그 고문께서 굉장히 많이 정치적으로 소모가 되고 소비가 좀 되셨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도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국민들께서 다시 부르는 때쯤에 다시 오는 것이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행보에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지역을 좀 순회하겠다라고 했고 첫 번째 지역으로 대구 경북 지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이 가장 먼저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 윤석열 당선인께서 대구를 자주 가셨죠. 선거 기간 중에 자주 가시기도 했고 제가 기억나기로는 그 3월 4일에 안철수 당시 이제 후보와 단일화가 되고 나서 대구를 찾으셔가지고 굉장히 뜨거웠었습니다. 그 대구 시민들의 반응이 당시 이제 동대구역 앞에서 정말 많은 인파들이 있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약속을 하셨죠. 예, 여기 다시 오겠다 네. 말씀을 하셨고 당선인의 행보들을 보게 되면 뭐 밥 봉사라든지 뭐 아니면은 천주교 교단을 다시 방문한다든지 하는 거 보면 후보 시절에 공개적으로 했던 약속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약속을 이행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아마 이번에 대구에 첫 발을 내딛는 것도 역시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거 막판에 윤석열 당선인에게 굉장히 많은 힘을 실어주셨고 또 막판까지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면서 당선에 기여를 했던 대구 경북 지역을 먼저 방문을 하면서 약속도 지키고 이 당선인을 지지해줬던 분들께 감사함도 표하는 그런 행보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마 대구 경북을 가시게 되면 대구 달성에 머물고 있는 박 전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좀 커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글쎄요, 뭐 상대당에서 뭐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큰 관심은 없지만은 다만 이 대구를 먼저 가시는 것이 국민의힘의 표밭, 뭐 굉장히 지지율이 높은 곳이기도 하지만 지금 대구시장 선거를 조금 의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그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다 지금 이심 마케팅을 하는데 윤심 마케팅은 대구시장 선거에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뭐 윤석열 후보를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심지어 유영아 변호사가 후보로 나와가지고 여기에 후원회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셨는데 심지어는 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이 유영아 이분이 뭐 꿈을 계속 이뤄나가실 약속을 지킬 분이다 이렇게까지 굉장히 예상외로 강하게 지지를 해주고 계세요. 보통 전직 대통령들께서 특정 후보를 이렇게 지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특히 탄핵을 당한 장본인이고 또 이렇게 사면돼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지지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최소한 뭐 전국 선거는 아니더라도 대구 선거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것들을 의식해가지고 윤석열 당선인이 대구를 좀 빨리 찾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영하 변호사의 후원회장은 이미 맡았었고 네. 오늘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선거에 대한 지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다른 정치적 이야기는 없었지만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벌써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 좀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과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시장 선거에서 변수가 되겠습니까?
저는 뭐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홍준표 의원의 말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 굉장히 많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의견 일치가 되는데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탄핵을 당한 장본인이기도 하고 그동안 탄핵 이후에 이 보수 정당이 다시 이제 정당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사실 했습니까? 특히 이제 대구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이 되는 과정 속에서 저희 당원들이 가장 많은 대구에 가가지고 우리가 탄핵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해서 실제로 대구 시민들의 그다음에 대구 유권자들의 대구 당원들의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금 국민의힘이 이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정한 방식으로 이런 정치적 행보를 이어간다고 하는 것이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구 시민들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탄핵의 강을 건넌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해 주신 분들입니다. 대구 시민들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대구의 분위기를 들어보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만큼 큰 영향력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영향력이 조금은 있을 수 있겠지만 선거 판세를 바꿀 만큼의 그런 영향력은 미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국무총리 후보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해충돌 문제 그리고 전관 예우 문제,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좀 쟁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송곳 검증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굉장히 훌륭한 후보자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과거에 DJ 정권하고 노무현 정권 때 총리를 하셨을 때 하고는 두 가지 상황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국민들의 눈높이가 바뀌었습니다. 정관예우라는 것이 그런 검사나 판사뿐만 아니라 전직 그 한국에서 고위 관료를 하셨던 분이 로펌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그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특정 기업에게 이익을 주는 행태가 있다면 그것은 뭐 돈을 얼마 받았느냐, 연봉이 얼마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뭐 뇌물성의 그런 정관 예우가 잘못된 이익을 가지고 왔다고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실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송곳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그 윤리 기준이 높아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것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우리 한덕수 총리를 임명을 하면서 경제 안보를 잘할 뿐이다 이렇게 당선인이 얘기를 하셨는데 한덕수 총리가 그 한미 FTA 협상했을 때는 경제 안보, 통상 얘기는 이렇게 옷 같은 것을 어떻게 사고 팔고 관세를 뭐 농산품에 얼마를 매기고 이게 주요 이슈였는데 지금의 경제 안보는 기술 패권, 뭐 데이터 동맹, 뭐 디지털 시대에서 뭐 그런 국가 안보와 관련된 뭐 개인 정보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슈가 굉장히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이 과거의 그 정부 주도의 산업 발전했던 그 시대하고 지금은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새로운 주제를 더 이상 정부 주제가 아니고 민간 주도로 해야 되는데 과연 과거의 그 경험이 지금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정말 이분이 오늘 경제 안보의 이슈를 할 최적임자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송곳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가지입니다. 전관 예우가 현재 국민 눈높이에 안 맞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새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국민들의 눈높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의 눈높이에 안 맞는 게 더 크겠죠. 사실은 우리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인사청문회, 그러니까 야당이 반대했던 인사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강행을 했거든요. 그게 역대 최다입니다. 야당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그 인사를 채택을 한 것이 사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제 생각으로는 한덕수 지금 후보자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어떤 트집을 잡아서 어떤 사유를 콕 집어서 낙마하려는 시도를 많이 할 거라고 충분히 예상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인사 강행을 밀어붙였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 강하게 또 반대를 할 것이 뭐 어느 정도 예측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직접 발탁하고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 갑자기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그전에는 괜찮았고 이제 와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하기 좀 어렵고 마찬가지로 이런 능력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금 맞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그다음에 좀 굉장히 이례적인 그다음에 이념에 휩싸인 경제 정책들을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소득주도 성장도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부동산 정책 역시도 경제 원리에 반대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이례적인 방식으로 자꾸 펼치다 보니까 사실 우리 경제가 왜곡되고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는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정말 이제는 교과서대로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상화를 시켜야 될 때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덕수 지금 후보자가 했던 이야기들 쭉 보면 정말 경제 원론에 있는 이야기들을 주로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경쟁을 정상화시킨다, 교과서대로 간다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지금 한덕수 후보자가 더 적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히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 이슈만 더 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윤석열 당선인이 참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거 운동 당시에 굉장히 이제 광주 지역, 호남 지역에 이제 공을 들였던 모습인데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뭐 국민 통합이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선거 과정에서 뭐 지역 감정을 일으키려고 했던 여러 가지 발언이라든지 뭐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그런 발언 같은 것들을 다 사과하시고 뭐 양측이 다 선거 운동이 과해지면서 그런 면이 있었다면 모두 다 털어내야 되고 이런 지역 감정 같은 것을 당장 이렇게 통합하는 행보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 시스템에서도 예를 들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의논이 됐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호남도 마찬가지지만은 양당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의석을 나눠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방문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치 개혁 아젠다에서 우리가 지역 감정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지까지도 대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연히 가셔야 되고요. 더 많이 가셔야 되고 광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호남 지역에도 더 적극적으로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국민의힘이 호남에게 약속한 것이 있고 이준석 대표 역시 약속한 것이 있고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신신당부 그다음에 우리 광주 시민들께 호남 분들께 약속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당연히 다 지키실 거고 특히 이런 지역 감정이 이번에 많이 희석되느냐 했는데 사실 결과를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양당이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당선인께서 더 호남에 훨씬 더 많은 공을 들이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